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편가르고 싸우는 거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더하면 중학교 때까지만 하는 미성숙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씁쓸하게도 직장과 같은 성인이 된 사회생활에서도 심심치 않게 편먹고 파가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어렸을 때보다 정치질에 가까워진 어른들이 줄 서서 편먹고 노는 걸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 편가르기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저희 가족 사이에 편가르기가 끝난 걸 기념하는 의미로 보내게 됐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시집살이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결혼 전에는 몰랐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 결혼 후에 본 모습을 드러내시더라. 어차피 결혼하고 1년에 몇 번 얼굴도 못 보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몰랐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내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조금 우유부단하긴 해도 착한 것 빼고 시체인 남편과 마음까지 잘 맞아서 좀 오래 연애를 했네요. 3년 정도 만났을 때쯤 2년 뒤에 결혼하자라고 서로 의견도 맞춘 상태였고요. 광고 회사에 다니는 남편과 출판 회사에 다니던 제가 결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그 준비가 필요했어요. 친정에는 여러모로 손을 벌릴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건물 청소를 하면서 저와 오빠 두 남매를 키우느라고 본인 몸에 병이 자라는지도 모르고 산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취업이 됐을 때 암 선고를 받고 길고 끈질긴 암 투병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저와 오빠가 집안의 가장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산 거죠. 주말도 없이 일하는 오빠와 당장 본인 건강 걱정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 어머니께 제 결혼으로 또 마음의 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연애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서 제가 먼저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말했어요. 솔직히 이별도 각오를 하고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이 제 입장을 듣더니 한 번에 이해를 하고 알겠다고 같이 좀 더 준비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나도 혜원이가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나랑 결혼 준비하는 거 싫어. 같이 우리 돈 모으자. 모으고 부족하면 더 있는 쪽에서 보태면 되는 거지. 어차피 결혼하면 그렇게 살 거잖아. 뭐든 같이 하는 거. 그거 예행 연습한다고 치자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불시의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도시 외곽까지 드라이브를 간 김에 그 근처에 유명한 해산물 뷔페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막 드라이브를 마치고 그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있죠. 네네, 맞아요. 아, 네? 아버지랑요? 아니, 우리는 뭐, 일단 잠깐만요. 나도 물어봐야지. 저, 혜원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 왜? 뭔데? 아니,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 근처시라고 식사 전이면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는데, 어때? 저는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잠깐 굳었어요. 물론 남편과의 결혼 얘기가 나오고 2년 뒤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긴 했지만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미래의 시부모님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차 타고 가볍게 나온 거라서 청바지에 낡은 운동화, 난방 차림에 선크림만 바른 상태였는데 근데 남편 손에는
제가 알겠다고 말하길 기다리는 시부모님과의 전화가 연결된 휴대폰이 있었죠. 마치 무언의 압박 같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어. 여기 주소 보내드려. 남편과 먼저 식당에 들어가서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미래의 시부모님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그런 절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살며시 지진이 일어나는 제 다리를 꾹 누르던 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마주한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정말 천지차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혜원이 맞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나 영석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얼굴에 멋스러운 털이 덥수룩하게 난 시아버지는 두툼하고 따뜻한 두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찌나 눈이 부시던지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봤던 인사말도 못하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말 놓으세요. 라고 어리숙한 말밖에 하지 못했죠. 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제게 아예 인사 자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시아버지와 아주 활기 넘치는 악수를 하고 시어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를 했을 때 시어머니는 착 가라앉은 눈으로 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쭉 훑고 자리에 먼저 앉으셨죠. 두 분 다 다른 의미로 제 진을 빼놓는 분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두 분이 처음 만난 아들의 결혼 상대에게 이것저것 건네는 질문이 천지차이였어요. 시아버지는 한 번도 얼굴에 웃는 미소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죠. 혜원이는 해산물을 좀 좋아하나? 먹을 줄은 알고? 네, 잘 먹어요. 날 것도 잘 먹고요. 여기 온 것도 혜원이가 해산물을 좋아해서 온 거예요. 전 해산물 잘 안 먹잖아요. 그렇지. 얘나 지 형 중에 내 입맛 닮은 자식이 없어. 근데 우리 혜원이는 나랑 입맛이 잘 맞겠네. 나도 육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더 좋아한다. 곱창집 사장이라도 난 회가 제일 좋아. 혜원이는 뭘 제일 좋아하누? 전복이나 해삼이나 굴도 먹나? 영석이한테 들어보니까 술도 좋아한다고. 시아버지께서는 주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가리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음식에는 손도 안 대신 상태에서 조용히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음식을 드시느라 말수가 적어지셨을 때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것처럼 입을 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게 하시는 말이 저를 체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출판 회사 다닌다고? 국문학과 나왔니? 네, 맞아요. 어느 대학이라고? 네, 땡땡대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도 들어본 데네. 회사 이름은 뭐니? 네, 땡땡땡 출판이요. 어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당신 책도 잘 안 읽잖아. 글이라고 뉴스 기사도 한자 안 읽는 사람이 책 내는 회사 이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그래도 유명한 회사 이름은 알죠. 다닌 지 몇 년 됐니? 연봉은? 만약 이곳이 결혼 전제로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거나 상견례 자리였으면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흥적으로 잡힌 식사 자리임에도 시어머니는 제 신상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게 쏘아대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라는 게 하나같이 이미 남편이 부모님께 먼저 말해놨다고 했던 질문들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나 연봉, 가족관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다 계시는지, 아버님이 안 계시면 어머님은 뭐 하시는지 질문을 하셨을 때 눈치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치부라고 느낄 만한 질문을 던져서 제 입으로 직접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려고 했고,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말을 했어요. 엄마, 여기 뭐 취조하러 오셨어요?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너무 하신다. 그리고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우리 신여사가 벌써 깜빡깜빡 하시나?
얜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당사자 입으로 듣는 게 제일 확실한 법이야. 근데 혜원이라고 했나? 혜원이는 뭐 다니는 직장도 가족도 왜 내 아들한테 결혼 미루자고 했는지 잘 알겠다. 나는 오늘 옷차림 보고 그냥 검소하고 꾸미는데 영 관심이 없는 타입인 줄 알았더니 그냥 씀씀이대로 하고 다니는 거였구나. 여보, 쥐뿔도 없는 게 내 아들한테 왜 결혼 미루자고 했는지 알겠다는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무례한 말에 시아버지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고 말았어요. 계속 웃는 얼굴만 보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보여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날 겁먹고 정신이라도 나간 거야? 어떻게 처음 보는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 며느리 되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심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조용히 해. 혜원아 미안하다. 네 시애미가 본인이 겉멋만 들어서 다른 사람도 겉으로만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가끔씩 이렇게 혀가 망가진 건지 못된 소리를 종종 한다. 아주 지 아들만 연관된 일이면 뭐든 도끼 눈 뜨고 끼어들지. 혜원아, 이 사람 말 귀에 담지도 말아라. 제가 기분이 나빠지기도 전에 시아버지가 저 대신 화를 내주시고 시어머니 대신 진심으로 사과를 해주셔서 그나마 제 마음이 풀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어긋난 첫 만남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런 시어머니는 왠지 시아버지께서 잘 수비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에 남편과 결혼을 할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예상치도 못한 시부모님과의 식사 자리를 갖고 몇 달 후에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결혼 자금 1억을 지원해 주시면서 2년이나 더 지체하지 말고 어서 결혼을 하라고 하셨다고 말이죠.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울 만큼 감사해서 덥석 알겠다고 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께서 저희의 결혼을 1억이라는 큰 돈을 써가시면서 환영을 한다 한들 제 염치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나 봐요. 그런 제 성격을 잘 알던 남편은 생각해보라고 나는 언제든 당신 선택에 따를 테니까 너무 부담만 갖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결혼을 고민할 때 또 한 번 예상치도 못한 만남이 저를 찾아왔어요. 시아버지께서 저 퇴근한 후에 잠깐 만나자고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회사에서 대체 뭐지? 왜? 하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제 퇴근 시간만 기다렸네요. 그렇게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던 시아버지를 마주하자 시아버지께서는 특유의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석이 녀석 닭달해서 네 연락처 좀 달라고 했다. 불쾌했다며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불쾌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영석이 통해서 들었지? 결혼 자금 걱정하지 말고 앞당겨서 결혼하라고. 네. 영석이가 네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 녀석이야 평생 누구 눈치 보면서 아쉬운 선택한 적이 없이 자랐으니 이해 못하겠지. 근데 혜원아, 난 네 마음 잘 안다. 눈앞에 온 기회도 망설이면서 걱정 많아지는 거 내가 딱 너 같았거든. 혜원아, 네 시애비가 처가에서 눈치 보고 무시당하면서 살았다. 네? 아버님이요? 그래. 나도 처가에서 애비 없이 자랐다고 구박 많이 당했거든. 네 시애미가 누구 닮아서 그런 거겠니? 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본인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시아버지의 형제들을 키웠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결혼 앞에서 작아지는 제 마음을 잘 안다고,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시아버지를 믿고 주눅 들지 말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흰 봉투를 꺼내 내미셨어요. 이건 영석이한테도
특히 네 시애미한테는 비밀이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렴. 이거 네 결혼 자금으로 써라. 혼수를 하든 예단을 하든 난 네가 괜히 작아지지 않았으면 한다. 아버지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 뭐가 무섭다고.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혜원이 우리 며느리 편 돼줄 테니까. 봉투에는 자그마치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고 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사코 그 돈을 거부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거의 경기를 일으키면서 돈을 받지 않으니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죠. 너 우리 집 며느리 되는 게 아니 네 시애미 며느리 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내가 미리 위로금 주는 거라고 생각해라. 그 사람 상대하다 보면 네가 속상한 일 많을 거다. 물론 나나 영식이나 도와주겠지만 감당하는 건 다 네 목 아니냐. 앞으로 너 마음 상하는 일 많을 텐데 내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뇌물 주는 거라고 생각하렴. 나는 꼭 우리 혜원이랑 가족 되고 싶으니까. 저는 그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당장 그 해에 결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성의와 진심이 당장이라도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를 든든한 아군으로 두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어머니와 한 가족이 된다고 해도 저를 저렇게 생각하는 시아버지가 계시다면 오히려 그 정도 괴롭힘쯤은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힘이 생겼네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던 경고는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신혼집에서 하루를 보낸 날 아침 6시부터 제 핸드폰이 무섭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옆에는 휴대폰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잠에 빠진 남편이 있었고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너 여직 자고 있었냐?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전화 안 했으면 우리 아들 배 텅 빈 상태로 출근할 뻔했네. 너 당장 일어나. 아침 6시 모닝콜의 주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 전에 남편 아침밥 챙겨주는 걸 감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일어나서 서방 아침상 차리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까지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매일 아침마다 남편에게 어떻게 아침을 차려주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도 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어젯밤에 먹고 남긴 거, 다른 날은 그냥 빵으로 차려서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건수 하나 잡았다는 것처럼 득달같이 제게 국이 왜 3일 내내 똑같냐고, 국은 매일 다른 걸로 끓여서 줘야 하고 반찬을 반찬 통째로 주냐, 접시에 덜어라, 우리 아들은 반찬 4개 이상은 돼야 한다, 고기가 너무 많다, 그러다 식습관 망친다 등등. 마치 남편이 밥도 떠먹여줘야 하는 유치원생인 양 구셨습니다. 한 일주일 그 꼴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나름대로 대응을 했죠. 하루는 컵라면을 맛있게 먹는 남편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어땠을까요? 당연히 바로 전화가 왔죠. 너 지금 네 남편 아침으로 컵라면을 준 거야?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어머님, 사진 못 보셨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리고 남편이 이거 먹겠대요. 그래서 어제 택배로 컵라면 5박스나 받았는데요. 그래도 맛은 다양하게 샀으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그리고 매일 다른 종류의 라면을 먹는 남편의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하루도 안 빼고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으면서 라면을 먹는 사진을 찍어야 했고, 그렇게 꼬박 한 달 사진을 보내니까 시어머니께서 답장을 달랑 보내셨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보내지 마라 하고요. 제가 이렇게 태연하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조력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매일 컵라면을 맛있는 얼굴로 먹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제가 보낸 사진을 보여주며 화를 내자 왜? 라면 나도 좋은데 라면이 이래봬도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간 완전 식품이야. 보기 싫으면 당신이 안 보면 되지. 라고 말해 주셨다고 해요. 이러니 제가 상식 이하로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었죠. 한 번은 곱창집을 하시는 시아버지가 제게 제 생일날 종이 묶음을 쓱 내미시길래 봤더니 글쎄 순수 만든 시아버지 곱창집 무료 쿠폰이었어요. 그걸로 회사 사람들 데려와서 회식하라고 저를 주신 겁니다. 그걸로 회사 동료들 끌고 시아버지 식당도 참 많이 갔어요. 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손님들이나 식당 사람들에게 절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 며느리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아들을 낳고 3년 뒤에 딸을 낳았거든요. 당장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이 2명이나 돼서 저는 씁쓸하긴 하지만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한순간에 4인 식구 생활을 남편의 외벌이로 해야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이 넌지시 지금 다닌 회사에서는 연봉이 올라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게 낫겠다고 말을 꺼내더군요. 적금 들은 걸 깨서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는 선배가 닭갈비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연이 닿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러게 계획 없이 애는 왜 줄줄줄 않니? 아유, 아무리 쥐꼬리라도 네가 참고 더 벌었으면 영석이가 잘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닐 수 있고 그 힘든 음식 장사에 손 안 대도 됐잖아. 아유, 속상해. 아유, 속상해. 시어머니에겐 아들의 식당 개업은 그저 며느리가 못나서라는 결론이 되어 있더군요. 참으로 편리하고 독특한 사고방식이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엄마 아들 월급도 쥐꼬리라서 식당으로 돈 벌려는 거예요. 속상한 일도 많네.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도끼 눈으로 절 흘겨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겨낼 만한 시어머니의 행동도 마음껏 한계치를 찍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남편에게는 4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코스를 받은 인재였죠. 근데 그런 아주버님이 저보다도 2살 어린 산부인과 의사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춤이라도 추셨을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거슬리는 둘째 며느리를 아주 원 없이 잘난 첫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괴롭힐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 같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손 아래 형님이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하러 온 날 시어머니의 지옥의 며느리 차별이 시작됐으니까요. 손 아래 형님은 딱 봐도 부잣집 아가씨 같은 인상이었어요. 구불구불 결 좋은 긴 머리에 실크 블라우스, 반질반질한 치마에 굽 높은 힐까지. 회사 그만두고 애 둘 키우면서 신발은 그저 제일 편한 거, 옷은 애들이 잡아서 늘어진 옷을 입는 제게는 마치 꿈 같은 모습을 하고 등장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상반된 모습의 형님을 보면서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 예쁘다. 저 가방 무슨 연예인이 들어서 유명해진 가방 아닌가? 이 정도의 잡생각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얘 혜원아, 너 거기서 나와라. 네? 아니, 네 형님, 지훈이 옆에서 나오라고. 걔랑 딱 붙어 있으니까 너 안색이 훨씬 칙칙해 보인다. 애 키우느라 관리 못하는 티 낼 일이니? 지훈이 네가 이해해라. 네 동서가 원래는 꽤 볼만했어. 애 둘 키우느라고 파싹 골아서 그렇지. 참나, 왜 가만히 있던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실까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속이 빤히 보이는 비교라서 헛웃음이 다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체 왜 저럴까?
인간적인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고요. 대체 뭐하러? 저렇게 할 생각이 없나? 네, 제가 어머님 손주 둘 챙기느라고 고생하긴 했죠. 어머님 아들한테 평일에 식당 문 닫은 다음에 술 먹지 말고 집에 빨리 들어와서 애 좀 보라고 말 좀 해주세요. 어? 맞아, 맞아. 내가 미안, 여보. 이제는 식당 셔터 내리자마자 칼같이 집에 가잖아. 영석이 너 나한테 혼나기 싫으면 식당 일 외에는 집에만 딱 붙어 있어. 아유, 그런다니까요. 참나, 애 두 명 본다고 아주 남편이랑 시아버지 앞에서 유세란 유세는 다 떠는구나. 그래, 그래도 지훈이가 입은 것처럼 고급스러운 옷은 옷걸이도 중요하지. 안 그래? 걸치면 걸치는 대로 태가 나는 건 아니니까. 어머, 근데 너 지금 뒤에 바지 그거 트여진 거니? 너 옷 입을 때 확인도 안 해? 시어머니가 틱틱거리시다가 제 바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보니까 제 바지 뒷주머니 부분이 살짝 트여 있더군요. 아우, 모르고 입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찢어졌지? 예, 넌 어디 나가서 여자라고 하지도 마라. 나는 지석이랑 영석이 둘 키우면서도 너처럼 하고 다닌 적은 없어. 바지 뒷주머니 찢어진 거 모르고 입었다고 아주 창피란 창피는 다 주시더군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아주 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몇 분을 제 바지로 깔깔 웃고 심지어 그걸 보던 형님이라는 사람도 실실 웃는 게 아니겠어요? 와, 진짜 그대로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안방으로 가시더니 지갑을 가져와서 제 손에 5만 원짜리를 몇 장 쥐어주시는 거예요. 얼추 봐도 한 30만 원 정도? 우리 혜원이가 요즘 옷 사 입을 정신도 없이 사는 거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이걸로 가서 옷 한 벌 해 입어라. 그걸 보는 시어머니는 사람 비웃던 얼굴이 착 가라앉아서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죠. 참, 시어머니가 저 잡들이 할 때마다 시아버지는 혜성처럼 나타나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환장하겠는 건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이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 기죽이기에 합세를 한 거죠. 바로 손 아래 형님이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나이 많은 동서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죠. 명절이나 생신날마다 챙겨드리는 용돈을 비교하시면서 형님만한 아우 없다는 말을 형님만한 동서 없다고 첫째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어야 하는데 우리 지훈이 없이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서 제 속을 벅벅 긁으셨어요. 그때는 남편의 식당이 그렇게 잘 될 때가 아니라서 한 번 용돈을 마음먹고 드려도 20만 원이 최대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둘째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사는지 키우는 자식이 두 명이나 되는데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할 거 있나요? 돈으로 사람 차별한다는 게 딱 맞았어요. 돈 많이 벌고 주는 의사 며느리는 상전, 용돈 적게 주는 며느리는 동네 개만도 못했죠. 하루는 평소 연락도 없고 시댁에 가면 저를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취급하던 시어머니가 절 먼저 부르시길래 뭐지 싶어서 가니까 자랑하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형님이 새로 차를 바꾼다고 본인이 타던 벤츠를 시아버지께 드렸거든요. 그 차를 보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참나, 정말 부지런도 하시죠? 제 얼굴에서 돌 씹은 표정 한 번 더 보기 위해 시간도 노력도 아주 정성껏 투자하셨죠. 이 정도 노력이면 그냥 증오가 아니라 애증 아닌가요? 또 제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을 좀 심하게 앓거든요. 환절기마다 대상포진이다 독감이다 한 번씩 걸리는 몸이었죠. 근데 그게 가족 행사에 한 번 걸리면 시어머니는 냅다 꾀병 부리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아버지는 하는 곱창집도 닫고 저를 보러 오셨었어요. 하루는 남편은 식당 오픈하러 나가고 애들은 유치원에 가서 혼자 집에 있는데 몸이 좀 이상한 겁니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체한 것 같이 답답하고 옆구리랑 배가 쿡쿡 쑤시는 게 10가지 올라와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몸살이다 싶어서 누워있는데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애써 아픈 내색 없이 받았는데 예리하신 우리 시아버지. 단박에 저 아픈 걸 아시고
집으로 찾아와서 절 데리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저는 맹장염이었고 시아버지는 제게 미련하다고 아프면 제발 말을 하라는 사랑의 잔소리를 퍼부으셨어요. 형님이 시어머니 따라서 절 무시할 때도 시아버지께서 든든한 힘이 되셨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신망을 온 몸으로 누리며 시어머니의 차별에 신나게 맞장구를 쳤어요. 동서는 참 애교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빨리 그만둬서 그런가? 저는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머님, 다음 주에 저랑 한남동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데이트 가요. 제 친구가 연이 있어서 예약 없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아, 동서는 정훈이랑 다은이 보느라 못 가시겠다. 다음에 가요. 어머님, 다음 주에 백화점에서 VIP만 초대해서 세일가로 판매한대요. 같이 가요. 등등. 꼭 제가 보는 앞에서만 둘이서 꿀이 뚝뚝 떨어졌죠. 형님이 저렇게 애교 있고 살갑게 하는 건 시부모님께만이었습니다. 저랑 단둘이 있잖아요. 한 번은 같이 마트에 갔다가 저를 빤히 보더니 떨떠름한 얼굴로 나도 애 낳으면 동서처럼 될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저는 무표정으로 지금도 저랑 다를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벌레 씹은 표정을 짓더군요. 시댁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하게 되면 제게 화려하게 치장한 손톱을 보여주면서 동서, 나 내일 새로 해서 음식 못 만져. 동서가 다 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나가던 시아버지께서 너는 아픈 곳 치료하는 사람이 손톱이 그게 뭐냐고 타박하셨죠. 형님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연휴 기념으로 한 거라고 하면 시아버지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동서라도 손이 동서인데 말을 막 놓냐고요. 형님이 시어머니 믿고 제게 바로 말을 나섰거든요. 시아버지는 늘 거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서라도 연장자니까 말은 쉽게 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후로 형님은 전혀 내켜하진 않았어도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죠. 형님과 시어머니의 합동 공격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제 술친구가 되어준 건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각날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술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저와 시아버지 또 형님과 시어머니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댁에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이 완전히 갈라져 반쪽 나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형님네와 상의해서 레스토랑이나 한식집을 예약할까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냥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하셨어요. 제가 한 묵은지에 삼겹살 구워서 먹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고기는 형님네가 사온다고 해서 묵은지 한 통 들고 점심때쯤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자리 깔고 전기 그릴도 준비했고요. 형님은 시아버지 옆에 착 붙어서 두둑한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죠. 아버님, 이거 작지만 제 마음이에요. 내년 생신 때는 이거 2배로 200해서 드릴게요. 시아버지께서는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하셨고 저는 100만 원이 든 돈 봉투에 살짝 기가 죽어서 조용히 가져온 묵은지 통을 열었습니다. 와, 이거 냄새 봐라. 김치가 아주 제대로 익었네. 군침 돈다, 군침 돌아. 내가 우리 둘째 묵은지 먹을 생각에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혜원아, 최고의 선물이다. 고맙다.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는 제가 형님이 내민 돈 봉투를 신경 쓴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잊지 않고 저를 챙겨주셨어요. 김치를 챙겨온 제가 남편의 만류에도 자연스럽게 불판 앞에 앉아 집게와 과일을 들었죠. 시아버지 생신인 만큼 제가 드실 고기와 김치를 구워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굽기도 전에 제 눈에 띈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눈부시게 하얀 형님의 실크 원피스였습니다. 불판에 김치 구워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불판에 김치를 올려두면 바로 고춧가루가 고기 기름과 함께 튀잖아요. 기름을 먹은 고춧가루는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아서 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형님에게 내밀었죠.
형님, 이거라도 입어요. 기름이랑 고춧가루 튀면 옷 버려요. 어? 아, 됐어요. 안 입어도 돼요. 이거 100% 튄다니까요. 그거 실크잖아요. 드라이해도 자국 못 져요. 여보, 입어. 재수 씨가 생각해서 가져다 줬잖아. 아우,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러네. 튀어도 내가 새로 사든 할게요. 배고파 죽겠네. 빨리 고기나 구워줘요. 그래, 늦장 부리지 말고 어서 구워라. 네 시아버지 아침도 굶고 기다렸는데 저게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별? 참 생각해줘도 저는 미심쩍은 표정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불판 앞에 앉아 고기와 묵은지를 굽기 시작했어요. 구우면서 곁눈질로 그 순백의 원피스를 계속 신경 써야 했고요. 하지만 기름 튀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터지고 만 거죠. 고기가 막 익어갈 때쯤 형님의 원피스로 고춧가루가 팍 하고 튀어버린 겁니다. 어머, 아우, 이거 어떡해. 예, 넌 고기 하나 제대로 못 굽니? 참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사고나 치면서 무슨 생각으로 고기 굽겠다고 설쳐? 어머, 얘 이거 어떻게 하니? 일단 이걸로 닦아내라, 어? 동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기름처럼 뜨거운 불똥은 아무 죄 없는 제게로 튀었습니다. 형님도 시어머니도 마치 제가 형님의 원피스를 찢어 밝힌 것처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이 사람은 형수님 걸치라고 미리 앞치마도 가져다 줬어. 근데 그거 안 입겠다고 한 게 형수님이고. 엄마가 어떻게 튀는 기름까지 막아요? 너 일부러 이랬지? 너 못 입는 옷 입었다고 질투나서. 너 왜 날이 갈수록 심보가 고약해지니? 마음 그렇게 쓰지 마. 사람이 마음 쓰는 대로 상판이 바뀌는 법이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걸 일부러 해? 그렇게 소중한 옷이면 준 앞치마를 걸쳤어야지. 내가 너 언젠간 사고 칠 줄 알았다. 매번 잘난 형님 뒤에서 이만 갈다가 이렇게 복수하는 거 추잡하지 않냐? 저 꼴을 봐라. 저러니 비싼 옷 입은 사람 골탕 먹일 생각이 나지. 이래서 사람이 돈에서 심적인 여유를 얻어야 해. 돈 있고 직장 잘 다녔어 봐. 누구 질투하고 시샘했겠어.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죄인 취급당하는 거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일 그만두고 돈 없는 게 어머님한테 크게 잘못이라도 되나요? 제가 애 키우면서 바빠서 안 꾸미고 다녀서 무슨 피해를 보셨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람을 이렇게 괄시하고 모욕을 주세요? 저는 분명히 형님한테 말했어요. 기름 튄다. 앞치마 입어라. 근데 알아서 하겠다고 고기나 구우라고 한 거 형님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이미 제 책임 아닌 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알겠네요. 어머, 제발아.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목청껏 소리를 지르니? 어머님 앞에서 남의 집 귀한 쓰레기 취급하는 어머님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분하고 억울해서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운 건 100번 양보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매번 이렇게 사람 깎아내리는 거 지치지도 않으세요? 매번 그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사람 하나 죽어라 괴롭히는 거 지겹지도 않으시냐고요. 저는 지겨운데요. 제발 어머님, 딸뻘 되는 저랑 기싸움 좀 그만하세요. 추하니까. 뭐? 이런 미친?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통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아니, 때렸다는 게 알맞은 표현이었겠죠. 골이 울리도록 크게 머리를 맞아서 주변 소리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저 시어머니를 말리는 남편과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웅웅거리는 울림을 뚫고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마치 사자오같이 우렁찬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시어머니 어깨를 잡아채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될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이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손을 들어? 당신이 뭐 깡패야? 그래, 나 깡패다. 당신도 봤잖아.
전현이 나한테 뭐라고 대들었는지. 저 미친년은 내가? 여기서 미친 건 당신 하나야. 당장 그 손 안 내려? 내려! 내가 하다 내가 당신 매번 혜원이한테만 뻘짓하는 거 가만 지켜보니까 정도를 모르고 안 되겠어. 당신 나와봐. 당장 나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손목을 붙들고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와 남편, 아주버님까지 매달려 말리려고 했고 시어머니는 되는 대로 주먹을 날리셨죠. 그러다 시어머니가 몸을 날려서 시아버지를 밀어버렸고 시아버지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후에는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하는 쌩 난리로 둔갑을 하고 만 거죠. 시아버지는 극대노를 하시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이렇게 못 산다고 울고불고 그 후로 시댁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시아버지와 용돈 주는 형님에게 붙은 시어머니. 한자리에 있어도 자연스럽게 서로 눈길도 안 주는 사이가 됐어요. 그저 남편과 아주버님만 중립 아닌 중립이 돼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들이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게 원치 않으면 더 이상 어머니도 뵙지 말고 시댁에는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머리통을 맞는 걸 보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저 그날 시댁 안방에서 만화 영화 보고 있던 애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네요. 시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면 시아버지께서 아예 저희 집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안 했습니다. 저 머리 후려갈기고 오히려 사과 없이 당당한 사람과 최소한의 격식이나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괜히 저 때문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완전 틀어진 게 아닐까 가시방석이긴 했는데 시아버지는 저 옆편 내 성격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면서 계속 끼고 산 내 팔자라고 하면서 제게 미안해 할 것도 없다고 하시며 저를 오히려 위로하셨어요. 그렇게 거의 반년을 넘게 시댁이 두 편으로 나뉘어 산 것 같아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배려를 참 많이 해주셔서 시댁에 갈 일이 별로 없어 불편할 일은 없긴 했죠. 근데 어떻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마치 저 보라는 식으로 형님과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며느리도 하나 남고 시아버지와도 틀어져도 매번 용돈 척척 주고 잘난 의사 며느리가 본인 편이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으셨나 봅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그 대단한 아군마저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 생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을 하고 만 거죠. 저도 시댁에 자주 가서 자초지정을 알 수 없는 입장이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주버님과 계속 연락을 하는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어이없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만족을 모르셨던 겁니다. 형님을 만나면 거르지 않고 받던 용돈도 또 형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서 받던 VIP 대접도 또 의사 며느리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던 것도 만족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도 형님이 의사인데 스케줄도 있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계속 불러내서 오늘은 어디 가자고 하고 여행 가고 싶은데 용돈 좀 줘라. 동네 아줌마들한테 한떡 속에 돈 보내라 등등 요구가 점점 많아진 거죠. 거기에 형님이 참지 못해서 결국 폭발을 했고 그게 싸움 계기가 되어서 아주버님하고도 갈등이 잦았다고 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그냥 성격 차이라고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내 편, 믿던 며느리에게 버림을 받고 만 거죠. 시어머니는 이제 하나 남은 며느리인 저에게 손도 내밀지 못하는 끈떨어진 연 신세가 된 겁니다. 참 기구하죠? 그렇게 기세등등했는데 시아버지에게 전해 듣기로는 며칠 전부터 쳐다도 안 보고 흘겨보기만 하던 시어머니께서
슬슬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고 해요. 농담 삼아서 제게 너한테도 아쉬워서 연락할지 모르니까 번호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편가르기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편가르기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결과였어요. 이래서 괜히 이기지도 못하는 정치질은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는 가족 구성원 전부와 대척점에 선 시어머니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거나 손을 내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지금도 얼굴을 마주하면 그냥 서먹서먹하기만 하네요. 종종 뒤통수가 따갑긴 하지만 모른 척 하고 있고요. 이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목마른 사람이 구멍 판다고 제가 먼저 관계를 개선시키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저와 같이 채널을 애청하는 분들께서 괜한 선긋기, 편가르기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 편가르기 먼저 시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히 한 집단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암적인 존재들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